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2일 한홍구TV 역사통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녁 일정 있는 관계로 녹화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 댓글에 대해서 인사드리지 못하게 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녹화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주제는 뭐 대통령의 뻥이야로 잡았습니다. 지금 얘기는 아니고 몇 년인가요? 벌써 거의 이제 50년이 다 돼가네요. 1976년 1월 15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석유가 난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들떴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2학년 이제 올라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흥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아무 소식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거짓말이 됐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노린 바가 무엇이었는지, 노렸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하여튼 대통령이 한 아주 그 큰 거짓말, 이승만이라면 염려 마라, 그 서울 사수한다, 우리 국군이 인민군을 격퇴하고 있다 해놓고 다시 끊고 도망간 게 있다면, 박정희의 뻥이야는 뭐 다시는 이제 장기 집권 안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게 아주 유명한 뻥이야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는지 한번 그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1월 15일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때는 연두 기자회견이라는 걸 꼭 했습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죠. 올해 안 하고 넘어왔죠. 아마 뭐 청와대를 옮기는 게 청와대가 구중궁 걸리고 기자들 만나기 힘들어서 그렇다 해서 뭐 용산으로 가야 한다, 뭐 그러더니 뭐 도어 스태핑이란 거 하다가 말 몇 번 꼬이고 뭐 이제 그러더니 아예 안 해버리는 걸로, 그러더니 연두 기자회견도 비워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연두 기자회견을 꼭 했어요. 그래도 기자회견도 하고 연두 순시도 하고, 그래서 언론과의 접촉이 박정희가 글쎄요, 비교적 많았던 편 같아요. 유신 말기로 가서는 이제 물론 줄어들었지만, 적어도 1960년대에는 박정희가 기자들하고 굉장히 자주 접촉을 했고, 젊은 기자들하고 장난도 치고, 또 술 취한 다음에는 기자를 들이받기도 해갖고 대통령의 기자를 박치기를 해갖고 그런 해프닝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하여튼 기자들과 접촉이 많았었습니다. 청와대가 구중궁 권리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기자회견은 좀 특별했죠. 박정희가 본문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질문을 몇 개씩 받아가던 중에 나온 얘기인데, 이게 워낙 충격적인 얘기다 보니까 모든 신문이 아주 다 주목만한 활자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영일부군서, 포항 영일만이라고도 하죠. 그 영일부군서 이제 석유가 발견됐다 하고 이제 이 특종으로, 특종은 아니겠죠. 하여튼 주목만한 활자로 보도했습니다. 각 신문 다 석유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지하 1500m에서 그 석유가 나왔고, 성분은 양질이고, 또 이달 중부터 이제 매정령을 본격적으로 탐사한다 해서, 이렇게 이 조선방편에서도 왕창 쏟아져라 지름길을 펴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유 발견은 이제 부품 꿈이 커졌고, 기사 제목이 펑펑 쏟아져라예요. 펑펑 쏟아져라. 죄송합니다. 요새 독감 심한데 다들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다 만세를 부르고 굉장히 흥분했었던, 사회 전체적으로 아주 흥분했던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서는 차분히 기다리자라고 했지만, 뭐 기사 제목 자체가 흥분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펑펑 쏟아져라. 그리고 탐사작전 7개월이라고 한 걸로 봐서 5월 달부터 이제 탐사가 본격적으로
졌던 것 같아요. 75년 5월달부터죠.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시민들은 온통 축제 분위기인데 산유의 꿈을 차분히 가자. 이제 뭐 해서 차분히와 축제가 이제 그 나오고 석유 또 술집에서도 우렁찬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고 그러네요. 아마 뭐 올림픽 금메달 딴 거 전혀 가나죠. 올림픽 금메달 딴 건 기분이 좋지만 우리가 산유국이 됐다는 거 우리의 살림에 퍼지고 그때 이제 중동 얘기를 가서 보면서 뭐 저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다 세금도 없고 국가에서 뭐 돈은 펑펑 쓰고 뭐 이제 그렇게 된다더라 해서 우리도 그런 거 아니냐. 마침 그때 또 이제 기름값이 막 한참 뛸 때였으니까요. 그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부푼 꿈에 그 부푼 꿈을 갖게 되었고 뭐 당연히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 개장 이래 최고. 그래서 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뭐 그런데 규제가 먹혀들지가 않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붕붕 들떠서 일주일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석유가 나왔다 해서 연초를 흥분시킨 또 마침 그 해가 76년도가 용의 해고 그렇죠. 용띠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용꿈을 꿨다. 이제 하고 흥분을 하면 했었죠. 이제 흥분을 하고 있었고 뭐 매장량이 63억 배럴이다. 뭐 어마어마한 그 양이죠. 그래서 몇십 년을 파고 해도 쓸 수 있는 양이 매장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아주 그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그 현장 사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석유가 그 이 영일 유저 요거는 요 제 사진을 조금 잘못 썼는데 요 64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76년보다 12년 전에 그때도 또 용띠해였는데 그러니까 64년이라고 하면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앞두고 6.3 사태가 벌어진 그 직후입니다. 그때도 이제 그 같은 비슷한 지역에서 석유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진이에요. 그때의 사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76년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이렇게 석유탑을 꽂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석유 시추를 하는 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꽤 넓은 지역을 하는데 여기 시추탑 옆에 바로 또 시추탑이 있죠. 뭐 이거는 이렇게 좁은 그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구멍을 2개 파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하여튼 그 중앙정보부가 이제 땅 구멍을 팠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그 이제 석유업계에서 본다면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팠습니다. 뭔가라도 건져야겠다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밤에 불을 밝힌 사진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대도동이라고 되어 있고 저 멀리 뒤쪽으로 이제 포항제철이 보이는데 뭐 이런 신문 기사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포항 이 석유 개발이 본격화되면 포항제철을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 포항제철 진지 몇 년 안 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장이었는데 석유 나오면 포항제철 저거 안 해도 된다. 또 뭐 딴 데로 옮기는 게 맞다. 뭐 그런 추측성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들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 지점으로 용흥동, 대도동, 해도동 그 일대를 석유를 파고 있고 이 석유가 또 내륙에서 발견됐다 하는 점에서 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또 이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지역을 요건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지역을 찍은 거고요. 요 사진에 대한 설명은 또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석유가 나오니까 이 석유 광업권은 국가에서 집행을 한다. 그래서 이 개인이 거기 땅은 수용을 해갖고 국가에서 이제 일괄 집행을 한다 하는 방침을 정했고 민간인의 광구 설정은 불허한다 했고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정성엽 씨 60년대 그 석유 개발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광업권은 75년에 이미 취소시켰다. 즉 중앙정보부가 개입해서 땅을 팔기 시작을 하면서 이미 64년도에 이 사람이 광업권을 따서 갖고 있고 그때도 이제 뭐 땅 파다가 석유가 안 나왔는데 그 광업권을 취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64년에는 정성엽이라는 사람이 했고
이 76년에는 정성엽이 아니고 정성엽의 형인 정장출이라는 사람이 또 이 석유 소동에 깊게 개입을 했습니다. 이 소동이 나고 난 다음에 정성엽도 언론에 등장을 해갖고 또 이제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고, 상공부 장관은 본격 시추는 이제부터다 이제 하고 정확한 매장량을 종합 분석해봐야 한다. 그리고 또 덩달아서 군산, 동해안만 아니라 서해안에도 있다, 군산에도 있다, 이제 뭐 이런 그 소문까지 돌면서 군산도 땅값이 덩달아 뛰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 개발은 우리 손으로 한다. 그래서 해외의 물론 석유 회사들도 개입을 하겠지만 그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한다. 그리고 석유 시추선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겠다. 뭐 이제 이런 꿈에 부푼 얘기들이 연달아 며칠 쏟아져 나오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뚝 끊겼습니다. 기사가 일주일 정도 이제 이렇게 막 열린 석유한국 해놓고 이런 기사들이 이제 쭉 나오다가 기사 뚝 끊겼어요. 근데 이제 그 뚝 끊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사람들이 왜 흥분을 했냐. 석유가 이제 60년대에도 석유 문제가 있었지만 7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유신을 하고 난 다음에 유신 딱 1년이 좀 안 돼서 73년 10월 8일이네요. 유신이 72년 10월 17일 날 유신을 했고 1년이 조금 안 된 이때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67년도에 6.1 전쟁이라고 해서 중동 그 제1차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그 6년이 지난 뒤에 그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시리아가 골란고원을 기습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그 되면서 전운이 감돌게 됐는데, 이때 이제 등장을 한 게 그 중동의 산유 국가들이 일치 단결해서 석유 전쟁을, 석유를 무기화한 겁니다. 자원을 무기화한다, 자원 민족주의다 이제 하면서 원유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원유를 감산, 그러니까 10%씩 이제 그 줄여서 생산하니까 수요는 일정한데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석유값은 괜히 뛰게 되죠.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제 배째를 하는 게 석유를 오랫동안 그 쓰겠다 하면서 이제 감산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석유값이 오릅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들 실감하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의 여파가 우리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그 아주 큰 충격을 준 것처럼 이때도 중동 전쟁이 아주 직격탄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원유를 감산한다 뭐 얘기가 나오고, 석유 수입국에서는 사실상 70% 값이 올랐다고 분석 기사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 발발하고 한 열흘 정도 지났어요. 10월 8일 날 기사고, 요게 이제 70% 올랐다는 게 10월 18일이니까 아주 뭐 가파르게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석유 그 부족 사태가 오면서 미국은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석유를 많이 매장되어 있죠. 근데 그 미국 석유를 파기보다는 중동에서 미국에서 석유를 사다 쓰는 거죠. 자원 고갈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미국에도 석유가 끊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유소에서 석유 가스 없다고 해놓고 가스 없다고 해놓고 닉슨한테 가서 달래라. 이제 뭐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미국에서도 줄 서 있고 한국에서도 쭉 그 아주머니들이 석유, 그 당시에는 석유 골로라고 해서 밥을 석유도 또 많이 지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석유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 상당히 이제 그 당혹스럽고, 저희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 내일부터 오른다 해갖고 그날 밤에 집에 이제 그 기름 탱크가 있었는데, 저희 기름 보일러 썼는데 그 탱크를 어머니께서 가득 채우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석유값이 74년 2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고 그 한 석 달 전쟁이 있고 넉 달 조금 안 되게 지나서 100일 좀 지난 다음에 국내에서 석유 값이 평균 82%가 인상하고 버스, 택시, 항공료도
이제 인상하고 전기요금도 인상되고 이제 뭐 이렇게 국민 경제에 이제 타격을 줬습니다. 이게 74년이니까 딱 2년 뒤에 포항석유 소동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 오일 쇼크의 여파가 아주 기억이 생생할 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건 이제 오일 쇼크가 두 번 있었죠. 73년 말 74년 초에 있었고 79년도에 있었는데 이 사진 아마 왼쪽 사진은 79년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 석유값이 오른다 하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오른 석유도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석유통 갖다 놓고 줄을 서 있는 장면입니다. 할머니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하여튼 그 상황을 거쳐서 박정희가 석유가 나왔다라고 이제 그 중대 발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석유 를 그러면 언제부터 탐사하기 시작을 했느냐? 중앙정보부가 탐사하기 시작한 게 요 사진은 74년 4월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민청년 사건을 그 발표하는데 그때 중앙정보부장이 신직수였는데 이듬해에도 신직수가 중앙정보부장 하고 있었고 포항석유 파동 때도 신직수였어요. 신직수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으면서 있었는데 신직수가 석유 탐사를 시작을 한 게 75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요 민청년 사건에서부터는 1년 뒤쯤 되는데 75년 4월 30일 뭐가 있었냐면 남베트남 정부가 무너지죠. 남베트남 정부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 상황. 한국 입장에서도 안보 위기가 이 어떤 절정에 달한 상황에서 석유 탐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석유 탐사가 시작된 시점은 바로 월남 남부 월남 정권이 무너지고 한국의 안보 위기가 아주 최고조에 달했었던 그 시점에 석유 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디에 의해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의 그 석유 탐사 라인이 어떻게 짜여졌냐면 중앙정보부장이 신직수였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의 기획조정실장이 있죠. 그러니까 부장의 직속으로 기획조정실장은 그 예산과 인사를 다루는 중앙정보부 내에서 이제 아주 핵심 조직인데요. 그 기획조정실장으로 김영수라고 공군준장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공군 예비역으로 예편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그때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는데 신직수 부장, 그 다음에 김영수, 그 다음에 육동창이라고 이 사람은 현역이었어요. 현역 육군 준장인데, 그러니까 원스타인데 중앙정보부에서 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육시니까 뭐 다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유경수 여사의 인척이 된 사람입니다. 친척이 된 사람이에요. 오촌 조카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이거 정확히 기본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었고 그 밑에 최갑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앙정보부가 동신산업공사라고 위장회사를 하나 설립했어요. 그래서 석유 시추를 그 담당하는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 그 최갑식으로 대령이었습니다. 원래 공병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공병이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동신산업 그 공사의 대표를 맡았고 나중에 보니까 예편을 한 다음에 이 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편을 해서 그 준장으로 승진을 해서 예편을 했더라고요. 예편한 다음에 뭘 했냐면 유계공 석유개발공사 있죠. 거기 준비 사무국장을 하고 관리이사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때 석유에 대해서 전문성을 매겨갖고 사실 공병하고 석유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구멍 뚫고 시추하고 하는 거니까 군 출신으로 맡긴 것 같습니다. 왜 중앙정보부나 공병 출신에게 맡겼느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이제 76년도 석유 개발에서 메인 팀이었다면 한 팀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두 팀이 이제 결국 합쳐져서 작업을 추진하게 된 셈인데 그 60년대에
포항에 석유가 묻혀 있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우진. 그 당시에는 정우진이라고 신문에 나오고 76년도에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명을 해서 정성엽이라고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성엽이가 요 왼쪽 사진이 정성엽인데 정성엽이 이제 포항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정성엽이를 주목을 했습니다. 실제 이 일을 한 거는 정우진의 형이었던 정장출이라고 하는데 정장출은 그 당시에 사진이 언론에 실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정성엽은 사진이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형제가 관계를 듣는데 이번에는 정장출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정장출이 정치적 수완이 좋았대요. 공화당에도 관계하고 뭐 국회의원에 출마도 하고 뭐 아마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런 그 일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한테 접근을 했냐면 김종락이라고 있어요. 김종락은 김종필의 친형입니다. 김종필의 형들 중에서 이제 정치에 가장 깊숙이 개입을 했었고 나중에 5.17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정축제자로 또 김종필과 함께 철퇴를 맞은 인물이 김종락인데 김종락한테 접근을 했고 김종락을 통해서 김종필이 그 당시에 총리였습니다. 71년부터 75년 그러니까 석유가 나올 때까지는 김종필이 총리였어요. 그 박정희가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사이에 개각이 있어갖고 총리에서 물러나고 한 4년쯤 총리였으니까 오래했죠. 총리에서 물러나고 최규하가 이제 총리가 돼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최규하가 아직 국무총리 서울이 딱지를 달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김종필은 전 총리가 된 시점이었지만 석유가 개발 처음에 무슨 포항에서 원유가 나왔다 그 난리를 칠 때는 총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라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 라인이 상당히 일본을 끼고 김종락이나 김종필이 일본 통이었으니까 일본을 끼고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에 석유 탐사를 지시할 때 이 팀이 움직이고 포항에 있었던 이제 석유 개발 움직임이 다시 재개되는 걸 보고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에다가 특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 사진에서 봤었던 육동창이라는 사람이 정성엽과 정장출을 불러갖고 이제 하여튼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엽의 광업권을 회수하고 이거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 중앙정보부가 직접 하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75년 4월부터 75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7개월 동안 박정희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석유 어떻게 됐어 늘 챙기니까 중앙정보부로서는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던 그런 시점에 이제 석유가 터진 겁니다. 그때 이제 청와대 비서 라인, 그러니까 이 이제 석유 파동에서 중요한 거는 석유가 아니었거든요. 원유가 나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정희가 기자회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게 석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박정희 정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기자회견을 한 거하고 알고도 거짓말을 한 거는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라봐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거는 왜 참모진에서 박정희의 참모진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수했죠. 나름 전문성도 있었고 헌신성, 충성도, 그다음에 개인적인 능력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이 한 수 위였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달려 있어요. 작용을 해서 그런데 어쨌거나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수 위였고 지금 대통령실이 늘 말썽의 진원지 아닙니까? 대통령도 말썽이고 대통령실도 말썽인데 그때 대통령실은 뭐 대통령실이라는 개념이 조금 달랐지만 청와대 비서실이죠. 청와대 비서실은 김정념이라는 테크노크라트가 수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정념은 원래 은행가 출신인데 재무부 이재국장, 그다음에 상공차관, 상공부 장관, 재무장관을 거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관료로서의 출중한 실력과 또 나름 인품과 그다음에 책임감과 충성심과 뭐 그런 걸로 그 무려 9년 동안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 까다로운 박정희 밑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경제 분야에서는 거의 뭐 전권을 위임받아서 행사할 만큼 그 박정희의 막강한 신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신임을 받은 만큼 또 자기가 월권을 하지 않고 충실하게 그 테크노크라트로서 보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이 박정희에 보면은 이제 뭐 최태민 얘기 그 뭐 이 자리에서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만 최태민이나 박근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나름 박정희에게 고언을 하고 고언을 마다하지 않았었던 물론 그 비서실장으로서 이제 얼마만큼 세게 했느냐 밖에서 우리가 볼 때하고는 다르게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박정희도 김정념의 권위는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김정념도 최대한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박정희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제 그런 위치였는데 이 석유 파동 때 보면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김종필 이 경제정책사에서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그 전후의 증언을 보면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 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석유 문제에 관해서 전권을 사실 책임을 지고 있는 거는 상공부였죠. 나중에 이제 박정희가 몇 년도인가 동력자원부를 만들었습니다만 동력자원부를 특화시키기 이전에는 상공부가 책임을 지는 거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상공장관 출신이었고 김정념이었고 굉장히 신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은행가 출신으로 아주 신중한 인물이었는데 이거 석유가 나왔다고 박정희가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는 감을 갖고 있었죠. 더 강력한 감을 갖고 있었던 이제 이게 김정념입니다. 김정념에 대해서는 사실 김정념을 갖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김정념이나 차지철을 갖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주제를 바꿔서 석유로 했는데 김정념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볼 만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말기에 권력 구조가 변화하면서 신 TK 세력이 치고 올라오면서 그쪽이 경제팀을 장악하면서 경제 쪽에 권한을 갖고 있던 김정념을 몰아낸 거죠. 김정념이 밀려나서 주일돼서 밀려나가게 됐는데 그 권력 공백이 12.6 사건을 가져왔다. 이제 뭐 이렇게들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재산 얘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그때 청와대 경제 2수석, 경제수석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경제 2수석에 오원철이라고 있었는데 상공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이나 차관을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 특히 중화공업화를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신군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 신군부한테 밑배갖고 아주 호되게 당했죠. 그래서 재산도 많이 뺏기고 공직에도 취임을 못하고 기아경제정책연구소인가 뭐 거기에 고문 자격으로 나가는 거 말고는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밥이나 바로 먹어라라는 거겠죠. 뭐 이제 그거 빼놓고는 이제 일체 공직에도 취임 못하는데 아마 박정희 시대를 대표하는 엘리트 관료라고 할 수 있는 테크노크라트 중에 테크노크라트였고 박정희가 기자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오원철이는 국보야 국보 그렇게 이제 아주 얘기할 정도로 박정희 아주 각별한 신임을 받았고 중화공업화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 군부하고 마찰이 심했다고 그래요. 군부는 외제 비싼 장난감. 근데 오원철은
그렇게 판나위 국가 사될 수 없다. 중화공업화를 해서 무기 체계를 우리가 국산으로 해야 한다. 북한은 그때 이제 주체 사상 뭐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맞대응해서 자주국방을 강조한, 그러니까 좀 민족적 성향이 강한 테크노크라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원래 화공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석유 문제를 갖고 뭐 울산 정유 공장이라든가 그거 할 때 뭐 칼텍스니 뭐 저 뭐 뭐 미국의 여러 정유 회사들하고 교섭도 하고 해서 석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박정희가 아주 흥분해서 석유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닌가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고록에 보면은 중앙정보부가 석유 탐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경제이수석인데 몰랐다고 그래요. 그 상당히 시기 지난 다음에야 알게 됐다고, 이제 그 중앙정보부를 시켜서 박정희가 그 석유 탐사를 할 때 믿었던 그 우원철한테도 얘기 안 하고 시켰었던 게 아닌가 이제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우원철은 몰랐고 김정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이제 그런 걸 역할들을 다 나눠서 그 관리를 했기 때문에 김정념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원철보다는 빨리 알지 않았을까 짐작은 가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원철은 이 한국형 경제건설이라는 책을 전부 7권까지 나왔나 그럴 겁니다. 이게 여기 이제 포항제철인가 시찰하는 거고 훈장 받는 거고요. 그 요 책 그 에너지 정책과 중동 진출 위한 거에서 오원철이가 자기가 경험한 바를 자세히 썼습니다. 이 포항 석유 소동에 대해서는 중요한 텍스트가 이 오원철이 글하고 그다음에 조갑재가 박정희에 대해서 쓴 글 있죠. 그 박정희라고 해서 13권인가 나온 거, 그 중에 그 꽤 상당히 길게 이 석유 파동 석유 소동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조갑재 텍스트하고 원철 텍스트가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글들이 있는데 대개 뭐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명 더, 뭐 이것도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오원철 밑에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오원철이 수석 비서관이고 이 김광모라는 사람이 역시 상공부 관료 출신인데 청와대 중화 및 방산 담당 비서관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마 오원철 얘기하고 약간 다른데 김광모 얘기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오원철이가 한성갑이라고 호남정유의 기술기사를 불러서 석유를 미국에, 그러니까 박정희가 준 원유 샘플을 미국에 보내서 검사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에 가서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 호남정유의 칼텍스 시험실과 국립중앙연구소로 보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했는데 하나는 미국계 회사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정유의 기술이사인 한성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석유 전문가인데 뭐 그 사람을 불러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샘플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약간 착오가 생긴 건 뭐냐면은 그 보낼 때 원유라고 해서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라고 전제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원유라는 선입견이해서 중앙정보부고 박정희고 뭐 이제 다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게, 오원철이 박정희를 그래도 감싸면서 또 중앙정보부도 감싸면서 원유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는 그 자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는 뭐냐면은 원유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경유도 있고 중유도 있고 등유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비등점이 각각 다른데 이 울산에서 포항에서 나온 거는 경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걸 그래프를 하나 그려온다라고 하면서 잊어버렸는데 이 조갑재 책이나 오원철 책에는 말로만 설명이 되는데 뭐냐면은 비등점이 다르면은 각각 이렇게 무슨 그 능선처럼 그러니까 각각이 다 비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등점이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담배값을 세워놓은 것 같다. 하니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뚝 하다가 그거 다 날라가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그러니까 경유만 정제를 해서 경유만 뽑아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경유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무슨 특별한 원유 중에 이럴 수도 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아마 박정희가 경유에 박정희가 원유가 나온 걸로 믿고 있고 믿고 싶어 하니까 그걸 분명히 에이 아니야 하고 100% 아니야 라고 얘기를 못하고 99.9% 아닙니다. 그러나 0.1%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말을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성분표 딱 보면 아 이건 경유네 라고 판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약간의 여지를 열어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방우영인데 신문 발행인 협회가 이제 원유 아마 요거는 이제 발표가 나고 난 다음이었을 거예요. 그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방위성금 전달해서 청와대에 갔다가 그랬더니 이제 박정희가 쫙 그 신문 방송인 그 사정단장 앉혀놓고서 그 밥을 먹으면서 비서실에다 얘기해서 저 석유 샘플이 든 거를 신주단지 모시듯 들고 왔고 그 다음에 자 냄새 맡아보시오. 그러니까 경유도 기름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다들 이제 냄새 맡았는데 방우영이는 뭘 했냐면은 그걸 찍어서 먹어봤다는 거예요. 찍어서 먹어봤더니 박정희가 유심해 보더니 관심을 가졌고 이제 방우영이가 그 먹은 거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자동차 신문사에서 차가 많지 않습니까. 신문 배송하고 그거 이제 말을 안 들으면은 휘발유를 조금 입으로 빠는 거 그거 여러분들 아마 60대 후반 정도면은 다 중후반이면은 제 나이 또래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석유 골로 난로 할 때 이 석유 그 넣는 펌프가 있는데 그거 펌프 그 처음 시작할 때 입으로 훅 빨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잘못 빨면은 석유가 입으로 그 들어오고 뭐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게 떠올라서 그냥 찍어 먹어봤다라고 했는데 그걸 박정희가 아주 이쁘게 보고요. 보고서 뭘 했냐면은 그 며칠 뒤에 김성진 문공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오더니 1년 가까이 보류됐던 윤전기 도입이 대통령이 결재해줬다. 박정희가 기분이 좋아서 결재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그 방우영이 나온 거는 아마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박정희가 신문 발행인들 만난 게 1월 19일인가 2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한 직후였습니다. 근데 박정희가 이제 보고를 받은 게 기름이 나온 게 12월 3일 날 나왔고요. 그 중앙정보부가 그 기름 샘플을 갖고 박정희한테 갖다 준 게 12월 5일입니다. 박정희가 입이 군질거려서 참질 못한 거예요. 이 비밀이 생 건 딴 사람이 아니고 박정희에서부터 됐습니다. 그러더니 12월 6일 날 그러니까 석유 샘플 받고 다음 날이죠. 경제 강요들이 이제 청와대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중동 문제, 중동 진출을 놓고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박정희가 자랑을 한 겁니다. 경제 강요들한테 자랑을 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박정희가 보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고 12월 10일에는 대구에 내려가서 새마을 지도자 전국 지도자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터뜨린 건 아니고 그 지도자 대회를 끝난 다음에 그 근처 지방 장관들하고 경제 또 그 위에 청장들 조달청장이나 뭐 산림청장이나 그렇게 불러갖고 거기서 밥 먹는 자리에서 야 우리 석유 나왔어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박정희만 그런 게 아니고 김종필이도 그렇습니다. 김종필이도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김종필이는 야당 의원들 만나서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소문이 야당 국회의원들한테까지 나오고 신문기자한테 나오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한 12월 하순쯤이 되면은 택시 기사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서중석 교수님도 들었대요. 서중석 교수님도 듣고서 정초에 세배에 간 자리에서 우리 변태섭 선생님이라고 고려사 전공한 저도 배웠습니다만 그 변태섭 선생님 댁에 세배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석유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서중석 선생님이 그때 이제 학생운동 열심히 하고 뭐 반이 넓을 때였으니까 야당 의원들한테 들은 얘기와 또 몇 가지 종합을 해서 포항에서 석유 나오기 힘듭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 만인이 아는 비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비리에 추진을
그 했다고 하지만 이미 기자회견을 할 당시면은 다 나왔고, 조갑재 기자는 아예 76년 신년 기사를 석유 펑펑 나와라 그걸로 써놓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이제 나왔다 그 얘기만 빼놓고 이제 이렇게 그 해서 지시 이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연도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때는 이미 언론사에서고 뭐고 웬만한 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때라서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워졌고, 질문이 나오니까 박정희가 거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점은 이미 박정희가 이게 저 석유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고를 받고 난 다음이에요. 받고 난 다음이었는데 마치 석유가 나온 것처럼, 그리고 매장량이 상당한 매장량이 있고 정확한 매장량을 추산 중인데 그거는 몇 달 걸려. 그리고 우리의 석유가 굉장히 품질 좋은 석유가 나올 거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미심쩍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직수가 석유를 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실무 책임을 맡은 건 육동창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걸 갖고 검증을 박정희는 이제 아주 흥분을 해서 여기저기 자랑을 했는데, 그 오원철이 가서 샘플을 좀 달라고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갖고 와서 분석 결과 이거 원유 아닙니다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오원철하고 김정념 쪽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그랬더니 중앙정보부장 들어오라고 해 하고 박정희하고 이제 같은 방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신직수가 남산에 있다가 15분 만에 청와대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연락받고 뭐 즉시 아주 초스피드로 뭐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차 집어타고 이제 뭐 청와대까지 오는데 15분에 왔으면 굉장히 빨리 온 걸 겁니다. 아마 교통통제 해가면서 들어왔겠죠. 들어왔는데 그 15분 동안에 박정희가 딱 책상에 버티고 앉아있고 김정념하고 원철이 앉아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딱 굳은 표정으로. 박정희라는 사람이 뭐 여러 곳에서 증언이 나오지만 굉장히 차갑고 매섭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기다렸는데, 신직수가 들어오더니 신부장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제 하고 그 원찰한테 오수석이 설명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고, 육동창이가 얼굴이 하얘져서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 육동창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실무 저 담당 국장이죠. 그리고 박정희한테는 뭐 처가적인 척도 되고 하니까 뭐 이제 그렇게 들어서 5명이 앉아 있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그 오원철도 중앙정보부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중앙정보부가 의도적으로 박정희를 속인 게 아니고 석유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착각을 한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오원철이 둘러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도 지시를 어떻게 내렸냐면 신직수를 깬 게 아니고 신직수한테 확인해 보시오. 더 그러면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가분을 확정을 지으시오 하는 식의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이제 휴하고 다행이다 했다는 거예요. 사실 신직수가 이게 만약에 그 중앙정보부가 의도적으로 속인 거였으면은 신직수를 갈아치워야죠. 근데 신직수는 그 석유 보고하고 1년 뒤에 갈리거든요. 1년 뒤에 갈리는 거는 딴 건으로, 코리아 게이트 건으로 갈립니다. 미국의 대미 로비를 하다가 돈 떼어먹고 달아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다른 건으로 갈리게 되니까 석유건 때문에 갈린 건 아닙니다. 나 하여튼 확인해 보시오 하면서 그 확인이 이미 아닌 건데, 그렇게 되면 빨리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중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 중단하는 데까지 1년 한 2, 3개월이 더 갔어요. 77년 4월인가 5월에 가서야 중단이 됐으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앙정보부가 석유 탐사에 뛰어들었나? 중앙정보부가 과욕을 부렸다 하는 그 얘기도 있는데, 김정념이 책에 보면은 또 표현이 달라요. 박정희가 석유 탐사 특명을 신직수한테 내리니까 신직수가 아연실색했다는 거예요. 신직수는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법률가이고 무리한 일을 만드는 타입이 아닌데
신직수한테 석유 탐사를 하라고 하니까 신직수 입장에서는 아연실색했다는 게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왜 군인 출신이 맡았나? 중앙정보부 내에서도 뭐 경제 관료 출신들도 있고 뭐 그런 쪽을 잡아놨을 수도 있을 텐데 김영수, 육동창, 최갑동으로 이어지는 군인 출신들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석유 탐사 이쪽 비즈니스와 무관한 사람들. 그래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사람들. 왜냐면은 박정희가 64년부터 포항석유 문제에 관련이 있거든요. 그 포항석유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또 어떤 놈이 들고 와서 이상한 짓 해먹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안 나오는 거 뻔하지만 이따 부추겨갖고 시추 기 팔아먹는 거 뭐 온갖 그 이해관계가 걸린 여러 사람들을 박정희도 겪어봤으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중앙정보부가 맡으셔가고 중앙정보부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가 떠맡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해관계가 없는 쪽에 그리고 박정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믿을만한 게 중앙정보부다. 신직수가 좀 욕심을 안 부리고 그 이해관계에서 돈 밝히지 않고 나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해 주겠지 하는 믿음으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보라는 게 이렇게 왜곡되는 거야. 박정희가 석유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 석유가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그 석유 어떻게 됐어 하고 자꾸 물으니까 밑에 있는 육동창이나 최갑동이는 바짝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 최갑동이는 석유 유직을 제일 먼저 발견한 노동자에게는 100만 원. 그때 100만 원이면 무지 큰 돈입니다. 지금으로 쳐서 한 2, 3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100만 원을 준다. 뭐 이제 그렇게 내걸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 유직이 나왔는데 이거를 전문가라면은 요 정도 석유가 원유가 한두 배럴 나오고 많은 게 한두 드럼 나오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 경제성 있는 원유가 나오려면 어마어마한 상당한 매장량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거를 판단을 못하고 석유 하다가 이게 기름 물에 좀 비치니까 거기에 넘어간 게 아닌가. 그리고 중앙정보가 넘어가고 대통령이 넘어가니까 김정념이나 우원철 같은 사람은 알지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제동을 거는 게 부족했던 거고 김정념이나 우원철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가 덜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빠지면은 참모들이 유능한 참모들이 있어. 저는 김정념이나 우원철 같은 사람은 상당히 유능한 관료들이었거든요. 그 소용이 없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대통령도 박정희 같은 명민함이 없는 것 같고 참모진의 질은 이거는 뭐 김정념 우원철 같은 박정희 시대를 대표하는 A급 테크노크라트들의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자신이 테크노크라트가 됐어요. 처음에는 전문성이 없었지만 박정희가 상당한 테크노크라트의 수장이라고 해도 그 1번 테크노크라트 박정희, 2번 김정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수한 장관들. 그리고 그 덕을 누가 받느냐면 전두환이 초기 정권에 아웅산까지 본 거예요. 아웅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거기 그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서석준이라든가 또 김동휘라든가 뭐 그 사람들이 또 김재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박정희 스쿨의 마지막 졸업생이었던 장차관급으로 마지막 졸업생이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희생이 된 건데 박정희가 갖고 있던 우수한 테크노크라트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 이제 출구 전략 비슷한 게 되는데 출구 전략이 너무 늦었고 어찌 됐건 간에 국민들에게 우리가 흥분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걸 발표를 해야 하는데 발표를 안 하고 넘어왔어요.
진해 휴가 시 기자회견 때 포항 원유 시추는 경제성이 없어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에게 설명만 했죠. 설명만 했고 보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이게 용도사미가 됐고요. 그 76년 5.16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석유 축제설, 석유 공휴일. 그러니까 1월 달에 잔뜩 바람 넣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쓱 슬그머니 소식이 사라지니까 5월 16일이 되니까 총무처나 공화당에 밤낮 전화가 오는 게 뭐냐면 5.16이 석유 발표를 하면서 임시 공휴일로 정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휴일 아니다. 뭐 이제 해놓고 월말께 탐사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제 했지만 이때도 또 월말에도 아무 얘기 없이 넘어가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조갑재 기자가 그 처음에 석유 얘기를 듣고 석유에서 포항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했다가 조금 더 취재를 하고 정보를 얻고 또 기자회견 듣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갑재 기자가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그 조갑재가 고무렵의 석유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해서 아주 해박한 석유 전문가가 됐고 석유 사정 좀 혼이합시다라는 단행본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 문제에 대해서는 꽤 정통했는데 박정희가 석유를 무슨 우물 파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 그런 비유를 했는데 재밌는 비유예요. 우물 뭐냐면 깊이 파면 물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석유도 마치 깊이 파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석유는 만들어지는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화강암 구조까지 들어갔으면 퇴적암 구조에서 나오는 거지 화강암 구조에 석유가 있을 수가 없는데 화강암 구조 안에 공동이 있었던 거예요. 잠깐. 그런데 그 공동에 마침 이 기름을 먹으면 물이 스며들었는데 그걸 뽑아 올려놓고서 그걸 이제 석유가 나왔다. 원유가 나왔다라고 이제 몹시 흥분한 거죠. 전문가였으면 그걸 걸렀을 텐데 걸르질 못하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되니까 김정남이나 오원철 같은 테크노크라트들이 경제 관료들이 그걸 돌이키려고 했을 땐 이미 너무 나가버렸었던 거고 너무 나가버린 게 박정희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도 너무 많이 떠들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박정희가 1월 15일 날 기자회견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그건 지금 확인 중이다. 뭐 그런 조짐이 있었다. 그 정도로 간단히 넘어갔어야 할 문제인데 뭐 아마 시중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그 꿈을 부추기는 식의 발언을 한 거는 명백해요. 그 책임은 박정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서중석 선생님 같은 분은 그 당시에 베트남 문제 그 다음에 74년 5년 초까지의 어떤 거센 반유신 민주화운동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그랬다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쉽게 동의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박정희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한 포인트를 넘긴다 하더라도 이거 갖고 마이너스가 많이 되거든요. 유야무야 발표 안 하고 넘어갔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해놓고 뒷감당이 안 되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갑재 기자는 나중에 석유사정 좀 혼이합시다는 책을 나중에 낸 거고요. 이때 국제신보 이제 부산의 국제신보 기자였는데 국제신문에서 석유 특집 기사를 냈다는 거예요. 기사를 냈다가 중앙정보부에 잡혀갔답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이 포항석유 얘기는 아직 쓰지 않기로 했는데 당신 왜 썼어?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직이 됐어요. 근데 조사를 받을 때는 굉장히 정중하게 부산지부 정보과장한테 불려갖고 정보과장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다음에 조서 작성하고 풀려났는데 그 조사 과정은 굉장히 정중했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12.6 사건이 난 다음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조갑재가. 왜 그랬냐. 그때 자기를 불러서 조사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박선호. 김재규가 아주 정겨운 표정으로 뒤돌아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박선호.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 한석규로 배역을 맡았었던 우리 사격선수 안재성과 또 해병대 동기였던 정인형 그 두 사람을 사살했던
저 정인영하고는 뭐 친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비극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결국 사형을 당한 박선호가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정보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자기들 조사했는데 참 정중했었다. 그러나 이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누구냐면 최종길 최종길 교수의 동생인 최정선 씨입니다. 최정선 씨인데 이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원이었죠. 중앙정보부원으로 박정희가 아주 그냥 쇼를 다 한 다음에 우리도 산유국 대열에 올라섰다 하고 뭐 아주 그 국무위원들 앞에서 제터리에다가 불 붙여서 이제 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포항 앞바다에서 그 석유가 나올 수 없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소문이 퍼지고 그러니까 그 선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잡아다가 입단속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앙정보 특명수사국이라는 게 바로 육국입니다. 육국 그 중앙정보부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곳으로 그 악명 높은 곳이죠. 이 육국에서 잡아다가 그 아주 겁을 주고 뭐 웬만한 사람은 육국에 그 때리지 않아도 거꾸로 매달지 않아도 고문하지 않아도 육국에 불려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 학자들 이제 잡아다가 그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그 각서 쓰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64년도에 있었던 석유 파동을 잠깐만 그 살펴보죠. 그래서 이제 정우진 이런 사람이 여기 석유가 있다, 영인이다 석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력히 주장을 그 했고요. 그런데 이제 나온다 하더니 이제 안 나오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그리고 상공부에서는 엉터리라고 일성. 그러니까 김정념, 오원철 다 상공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공부하고 이 석유 탐사 쪽하고는 중앙정부는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12년 전부터 갈등 관계였습니다. 지지율이 틀려서 거기 못 나온다. 아마 상공부가 그래도 전문가적인 속성이 있는 거고 이 정우진 그다음에 정장출 형제는 일확천금 잡듯이 좀 투기꾼적인 그 속성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 이제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있다 없다 뭐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계속 여러 번 그 나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64년에 나왔는데 66년도에도 보면은 그 뒤에 영일 유전에서 끈덕진 현지 개발 의혹이 있고 박 대통령도 지원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박정희도 이미 64년 석유 개발부터 그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제 결론이 나냐면 66년도에 이제 68년이라고 했는데 66년입니다. 66년도에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무임소 장관이 조사를 했는데 이 신문 기사는 유전이 있을 수 있던데 뭐냐면은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있다는 거하고 완전히 없다라고 단정 내리는 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였는데 이 악몽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 석유가 있냐 없냐를 갖고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도 있었고 이 정우진 형제, 정장출 형제가 얘기하고 그 또 오원철도 저 책에다 쓰기는 삼국유세에 보면은 뭐 석유가 나서 사흘 동안 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사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대신 찾아보니까 그 최남선이 석유에 대해서 쓴 게 있는데 삼국유사가 아니고 삼국사기를 인용해서 몇 개를 썼고 또 그 오주연문장전상고라고 조선 후기에 이규경이 쓴 거 거기에도 보면 영해지방 영일하고 영해가 가깝죠. 거기서 뭐 뭔가 이제 석유 비슷한 게 나와서 유증이 나와서 사람들이 놀랐었던 그런 기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더러 있긴 있었습니다. 포항시추는 77년 4월에 끝났다고 그래요. 꼭 2년이 걸렸는데 정보부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더 빨리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데 뭐냐면 신직수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76년 12월에 김재규가 오거든요. 그래서 김재규가 들어와서 좀 몇 달 지난 다음에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뭐라고 해요? 적유가 아니라 석유네요.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통치자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확인을 한 거죠. 사실 박정희가 가장 흥분해서 그 문제의 핵심은 박정희의 판단 착오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뭐 마치 그냥 그냥 확인만 한 것뿐이다. 확인하는데 뭐 마당만한 면적의 구멍을 12개나 뚫어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박정희가 굉장히 그 좀 편집증적인 집착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보부는 아예 사활을 걸고 그 여기 매달렸고 그 실무를 맡은 최갑동은 신직수가 보다 못해서 강제 휴관을 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땅만 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직수도 갈리고 본인들이 이런 걸 유능한 참모라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박정희 시대에 그러질 못했던 거죠. 대통령이 막 가니까.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신직수는 그래도 나름 뭐랄까요. 합리적이랄까. 좀 소심한 사람이고 무리를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끌려간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대통령도 그렇고 참모들도 그렇고 자질이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박정희 시대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석유를 파다 보니까 부산물로 나온 게 온천이에요. 석유하고 온천은 다른데 땅 깊이 파다 보니까 온천수가 나왔고 온천을 개발하는 만에 일단 토지는 석유하는 걸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석유 안 나오는 거 밝혀진다면 온천이라도 개발하자. 또 그거는 이미 이제 안 된다. 뭐 그 석유 안 나왔으니까 땅을 돌려줘야 한다. 뭐 그런 송사가 90년대 초반까지도 그 송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그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서중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박정희가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아마 베트남전 그다음에 또 민주화운동의 위기 그 속에서 일종의 안보 국면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실제로 뭐 석유 나왔다라고 이제 그 뻥이야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주 흥분하고 들뜨고 뭐 월드컵 4강 이상으로 그 국민들이 들떠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러고 뒷감당이 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박정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목표를 갖고 거짓말을 했는지 박정희 입장에서도 수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나간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해프닝성이 아닌가. 나 어쨌거나 박정희의 대표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장기 집권 안 한다, 뭐 개헌 안 한다, 뭐 이제 그게 가장 큰 거짓말이었다면 그 다음 가는 거짓말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반어법 행위자 열전 지금 보니까 어저께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 뭐 한두 명이 추가될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302명 고문수사관들까지 포함해서 302명을 저희가 확정을 해서 지금 이제 검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독을 올해 한 8월 정도까지 검독을 마치고 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의 한 80%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원고 초고는 나왔고 초고를 다듬는 과정을 한 7, 8개월 앞으로 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판사에 넘기려고 합니다. 그 우리 여러 시청자 여러분 또 반어법 그 후원 작업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인 관계로 댓글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